명이죠. 얘는 한 명이라고. 명량 대전. 아 반대구나. 내가 붙여줄게. 뜨든 명량에서 이해했다. 운동량이 P 인 입자의 물질파를 램다 라고 할 때 그 일반 함수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유명한 무슨 식이 있었어요? 물질파 수식이 있죠. 자, 저기에 있는 램다를 운동량 P하고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어요? P분의 H. 맞습니까? 자, 이 수식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해왔듯이 저기에 있는 운동량 P는 또 어떤 걸로 바꿀 수가 있냐면 MV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맞아요? 자, 이때 얘를 이 물질파를 삼각함수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삼각함수로 표현한다는 게 뭔 말이냐? 자, x가 뭐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 방향이라고 하면 그 축 방향에 대해서 저 웨이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를 기준 0이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 거리가 바로 램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진폭의 크기를 A라고 하면 이 파형을 축방향 변이 X로 X의 변수로 표현을 하면 쟤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람다분의 2파이 X. 람다분의 뭐지? 아, 람다분의 아유, 또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까물까물하네. 람다분의 n파이 x. 람다분의 진짜 들어가네. 소소만 있어도 웃음이 막 진짜 닿았다. 왜 뭐? 뭐 해달라고? 니 말고 누가 할래? 한번 해보자. 얘를 그럼 람다분의 2파이 x. 오케이. 지금이야 주면 용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세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 거리 변이를 0으로 두면 이 x 자리에다가 0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x 자리에다가 0 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0이 되죠. 그럼 사인 0이 되면 그 변이가 뭐로 나타나요? 그 진폭이 0으로 나타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파이, 이 자리가 파이잖아요. 뭐 아니면 뭐 2분의 파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면 요 위치는 어디냐면 아니지, 여기부터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온전히 한 파장만큼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럼 요 한 파장만큼 이동한 거리 램다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램다 약분이 되고 사인 2파이가 되죠. 그럼 사인 2파이 역시 값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바로 마치 이 자리에 사인 2파이의 값에 함수값이 나타나는 것처럼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함수의 대표적인 값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x의 그 변이에 따라서 이 파동함수의 값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동량 p인 어떤 입자의 물질파를 파장 길이는 람다인데 그 람다라는 파장을 갖는 파형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3. 그 파동을 표현하는 파동 함수를 수리적으로 가공을 좀 해봅시다. 자, 어쩌자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분하면 상수는 그대로고 그 다음 사인 함수로 사인 함수도 그대로 사인이 되죠. 맞나요? 그런데 이때 이 알맹이 안에 사인 안에 들어있는 x 앞에 붙어있는 상수는 사인 함수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요 파동함수를 변수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보도록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수 a는 그대로 있겠지만 사인은 무슨 함수로 바뀌냐? 사인을 미분했을 경우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코사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x로 미분을 하면 코사인은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고 x 안에 붙어있는 상수가 앞으로 한 번 더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2파이 오버 램다의 제곱으로 바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맞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a 사인 람다 2파이 x 얘를 다시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동량인 P입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다시 정리하면 운동량은 P인데 그 입자가 어느 쪽으로만 움직여요? 하나의 X축으로만 움직이죠. 그럼 X축으로 한 축으로만 움직이니까 이 입자는 1차원, 2차원, 3차원 몇 차원에 있는 입자겠어요? 하나의 수직선 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1차원에 있는 입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입자는 1차원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입자인 거예요. 그래서 1차원 상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어떤 입자의 운동량을 P라고 할 때 그 녀석의 물질파는 램다고 그 램다를 변수 x 하나라는 얘기가 이게 바로 원 디멘전 1차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때의 파형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때 나타나는 이 파형의 함수적 특징은 두 번 미분했을 경우 어떤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다시 원래 꼴로 돌아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십니까? 이제 여기에 이 램다 이 자리에 뭘 넣을 거냐면 이 자리에다가 바로 이 물질파 수식을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 물질파 수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좀 하면 자, 이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마이너스 한 다음에 h분의 2파이
하고 요 자리에다가 P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파장을 여기에 있는 파장을 뭐냐면은 그 P분의 H로 바꿔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속으로다가 뭐를 알고 있냐면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요렇게라는 게 뭐죠? 바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걸 뭐로 쓰기로? H 바로 쓰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왜 플랑크 상수가 아니라 H 바라고 하는 상수를 새로이 정의를 하냐면 요 표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항상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항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귀찮아서 물리학자들이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걸 H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H바 제곱 있죠? 이놈을 이쪽으로 보내요. 그럼 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H바 제곱 곱하기 D 제곱 파이 X 오버 DX 제곱을 P 제곱 곱하기 파이 X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맞죠. 특별히 달라진 거 없죠. 그리고 이때 얘를 양변에 2m으로 나눠요.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럼 왜 난데없이 질량의 2배로 나누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쟤를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K로 바꿀 수가 있죠. 바로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웠게도 우리가 제시했던 저 파형의 파동 함수는 재밌게도 2번 미분을 하고 상수 처리를 해주면 뭐가 덜렁 튀어나와? 운동 에너지가 덜렁 튀어나오는 아주 묘한 속성을 갖는 함수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두 번째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묘한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요. 자, 오퍼레이터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연산자라고 하는 건데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어떤 물리량을 얻어내기 위해서 파동 함수에 가해주는 계산 방식을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자, 뭔 말이냐? 지금의 경우, 지금의 1D의 경우 바로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에 d 제곱 dx 제곱을 운동 에너지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뭔 말이냐?
여러분 수학 열심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수학을 여러분들처럼 그냥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직업적으로 수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하게 수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프로페셔널하게 수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수학에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미적. 수학에서 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바로 증명.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아름다움. 수학에서 아름다운 여러분, 아름다움은 물론 다양하게 오지만 어떤 경우 아름다움이 이렇게 딱 눈에 이렇게 딱 나오냐면 뭔가 난잡한 것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깔끔하게 정리된 데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시각적으로 공통점이나 차이점 혹은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수학자들이 이런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을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잘 봐요. 요 처음하고요. 요 나중을 딱 보면 시각적인 공통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수리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 표현하고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 표현은 수학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파동함수에 어떤 파동이란 말도 빼버리고 어떤 함수에 두 번 미분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 함수가 온전히 다시 돌아 나왔다는 얘기인 거고요. 즉 여기에 쓰여 있는 함수하고 여기에 있는 함수는 약분할 수 있어요? 약분하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약분해서 이거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수학자들은 여기하고 여기가 매우 시각적으로 비슷하다. 시각적으로 같다. 그러면 이때 수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같다라기보다는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같을 순 없죠. 이건 구에서 나온 상수 숫자고요. 이거는 계산을 하라는 명령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라는 논리 구조고 이거는 글에서 나온 숫자니까 이게 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수학자들은 시각적으로 같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에 대응한다라고 수학자들은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과 관련된 논리를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함수가 있고 그 명령을 그 함수에 걸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계산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계산 방식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오퍼레이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운동에너지에만 오퍼레이터가 있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겠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물리량을 얻고 싶다면 만약에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럼 위치를 연산해주는 위치 연산자도 있고요. 운동량을 구해주는 운동량 연산자도 있고 위치 에너지 연산자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 연산자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물리량의 연산자를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1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물리량에 해당하는 연산자를 저
파동 함수에 적용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위에처럼 해당 물리량이 계산되어 나온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역학체계 전체를 역학체계 전체를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운동에너지 연산자만 바라보았는데 운동에너지 연산자만 있겠어요? 다른 연산자도 많다 그랬어요. 다른 연산자도 많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모든 수학적인 부담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몇 개의 부분만 살펴볼 테니까 그것만 반복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때 이제 자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지운다. 아 이게 왜요? 아, 갖다 주십시오. 뭐예요 이거? 예술 작품. 아 진짜. 와, 여러분 만들어 드릴게. 먹어서 그래요. 까만 하늘에 까만 불을 켜라. 알겠습니다. 자 어서 쓰시고요. 제 왜 안 써요? 다 썼어요. 좋아. 자 그다음. 쓰고 있어요? 네, 저기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아이고. 자 쓰시고. 이용수 많이 나시. 돼지가 춤을 춰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놀리시고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러는 게 좀. 아세요? 아 진짜 정말. 아이 지금 주머니에서 한 번. 이제 착하냐고 조용히 자라면 저 아니에요. 세상 쓸때 이제 화장실 아이 비상구 엘리베이터 같은데 가가지고 그러다 아빠를 채이면 어떡하려고요? 많이 차요. 일단 눈 감고 위로 올라 막 때려요. 맞아요. 네. 막 꼬집고 머리에다가 주먹 이 그냥 꾹 누르고 아 그래요? 아파 이러고. 근데 사지가 체중 때문에 못 움직여요. 사이코. 위에 올라타가지고 근데 표정이 어떠냐면 이제 씨 웃고 있어요. 가끔씩 리버샷. 나니까 이거 이제. 네. 근데 샌들 앞에 있으면 뭐 이렇게 조용해요. 아 그래요? 저런 모습에 훅 가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만 볼 수. 학교 쌤들도 훅 갔다가 네. 모험상 못 봤잖아요. 내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 너 상관 떨어졌냐? 너 상관? 자 봅시다. 받았는데. 물어봐. 자 지웁니다. 네. 첫 단에 뭐? 아 지금 뭐 먹는 사람이에요? 아니 대학교는 사고만 치면 주던데. 뇌물이잖아, 뇌물. 수익 두 개야? 공주랑 아니. 똑같은 거죠. 우리 대. 그다음 공주 아까 돈 매겼네. 3. 그렇다면 아나 렌즈 이거 봤어. 만약 입자가 이거 남녀에게 여러 개일 경우 자 지금은 1차원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입자 하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입자가 항상 하나이기만 해요?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 입자가 여러 개라면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무엇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바로 위치 에너지가 나타날 수도 있죠. 딱그 정도. 맞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뭐 이쁘게라고요?
진짜 재밌다. 진짜 와. 어이추. 어이추. 기분 나빴어. 아니 진짜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조용. 바로 요런 꼴의 함수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방정식으로. 자, 이때 이렇게 나타내는 이 P는 무슨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위치 에너지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때 새롭게 등장하는 Vx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주는 위치 에너지 연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구체적인 수리적 표현은 뭐라고 지금 당장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어떤 계산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Vx라고 표현을 해보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4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연산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벡터량이에요, 스칼라량이에요? 에너지는 스칼라량이죠. 그러면 스칼라량이니까 에너지는 전체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냥 더하기로 연결해 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각각의 에너지를 더해 주시면 그게 전체 에너지가 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무슨 에너지에다가 무슨 에너지를 더한 거예요?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니까 이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현한 수식이 요겁니다. 근데 이 수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수식에다가 그냥 요 수식을 단순 더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파동함수가 있고 그 파동함수에다가 운동에너지를 알고 싶은 운동에너지를 계산해주는 연산자를 걸면 운동에너지가 나오고 원래 함수꼴로 돌아오고 지금 당장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위치에너지 연산자가 있다고 하면 그걸 파동함수에 연산을 해주면 위치에너지가 나오고 다시 원래 파동함수로 돌아오고 그러면 이 표현하고 이 표현 두 개를 더해주면 그냥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이때 이만큼을 다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묶어서 나온 최종적인 이 결과 얘를 무슨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 연산자 표현에서는 어떻게 대응됩니까? 바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으로 대응이 되죠. 보시다시피 요거는 파동함수고 나머지 역학적 에너지에 대응되는 연산 방식이 요 방식하고 요 방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H라는 표현을 쓰고 얘는 뭐로 정의를 하느냐? 마이너스 H바 제곱 EM D제곱 DX제곱 더하기 VX를 뭐라고 부르느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알아내는 연산자?
역학적 에너지를 알아내는 연산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얘는 보시다시피 변수가 x, y, z 중 x 하나만 있죠. 이 말은 이 연산자는 1, 3차원 어디에 적용되는 연산자라는 얘기입니까? 1차원에 적용되는 연산자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2차원, 3차원이 있으면 요런 변수를 x 말고 y, z를 계속 도입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어떻게 도입되는지는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어쨌거나 1차원에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의미는 어떤 파동수로부터 역학적 에너지를 얻어내는 계산 방식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아니, 뭐 이해가 아니고 외우셨죠? 자, 지금 하는 모든 내용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모든 내용은 내가 해드리는 말들을 전부 다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싹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따 요 위쪽 지웁니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내가 계속 쓰라고 하는 이유가 안 쓰면 안 외워집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영상 보고 쓰건 뭐건 계속 쓰셔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은 이해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런 식의 표현 방식들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외워야 돼. 알겠죠? 이걸 싸그리 외우면 끝이고 외우지 않으면 1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외우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 쓰고 반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위쪽 지웁니다. 위쪽 지울게요. A 그러면 이때 이 얘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 연산자 부분을 뭐라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걸 그냥 H. 그 다음 걸려있는 파동함수를 파이. 그리고 나와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E.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파동함수를 파이. 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동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수리적 관계를 처음 제시한 사람이 슈레딩거란 양반이고 이 양반은 요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요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꼴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동방정식. 그리고 그것을 1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요렇게. 당연히 2차원, 3차원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건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 1차원에서는 이런 꼴로 표현된다를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외워야 돼. 지금 하는 모든 내용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어서 쓰시오. 에? 네, 갔다 와주시오. 다녀오십시오. 자, 다 썼어요? 지운다, 이제. 줄게요. 자, 이 파동방정식에서 이 등장하게 되는 어쨌거나 요 꼴의 함수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동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요렇게 아까 뭐 물질파로부터 유도되기는 했지만 어쨌건 물질파로 유도하건 다른 식으로 유도하건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를 파동함수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쓴다? 웨이브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웨이브 펑션에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여기 지운다. 여기 줄게요. A.
자, 그럼 저 웨이브 펑션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파동함수라고 쓰고 이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웨이브 펑션이라고 했죠. 자, 우선 첫 번째 1 파동함수. 얘는 일반적으로 복소수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수,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면 그 함수 값이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파동함수 자체는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물리적 의미의 공통점이 뭘까요? 물리적 의미의 공통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상의 질량을 측정했다. 그럼 그 질량 측정에 무슨 물리적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뭐 누구의 키를 측정했다. 그때 물리적 의미가 있을 거고요. 누구의 속력을 측정했다, 에너지를 측정했다 등등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정한 값이 있다. 비교할 수 있다. 방금 누가 실수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 의미에는 항상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눈으로 볼 수 있다? 어? 크게 비교할 수 있다. 정답. 대소가 존재해요. 크고 작음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저 크고 작음은요, 감정의 죠.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얘기하면 둘 중에 누가 더 좋잖아요, 사실은.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안 계셔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완전 애기면 그런 구분이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쯤 되면 그게 구분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을 때 당연히 말은 안 하죠. 알겠어요? 그러고 대답은 안 하죠. 얼버무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데 어디에서는 누구가 더 좋잖아요. 맞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감정적 상태도 뭐가 있다고요? 대소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인간이 경험하고 측정하는 모든 것들은 대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복소수는 뭐가 없어요? 대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복소수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파동함수는 그 함수값을 믿고 그대로 쓸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파동함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게 파동함수의 의미예요. 자, 여기서 fully는 무슨 뜻이에요? 뭐 completely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그냥 직역하면 그것은 어떤 시스템을 온전히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describe가 이제 표현하다, 나타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긁어서 표현하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어떤 시스템의 모든 물리적 정보가 그 파동함수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영어 표현으로 It describes the system fully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증을 보면 그 안에 정보들이 들어있죠. 주민등록증 안에 주민등록 번호 있고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사진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그 대상의 정보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증 자체가 정보는 아니죠. 주민등록증 안에 정보가 있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파동함수 자체가 정보가 아니고요. 파동함수 안에 그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파동함수 자체인 그 함수값은 정보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그 쪼가리 자체는 정보가 아니라고요. 그 쪼가리를 보고 읽어야 정보를 알 수가 있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파동함수도 어떤 성격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연산자를 통해 그 파동함수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정보를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산자라는 계산 방식이 양자역학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즉 파동함수로부터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연산자를 통해 그 파동함수의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뭔가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죠? 그게 이 파동함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 정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구성된 게 양자역학의 파동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계산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단순할까요? 굉장히 복잡할까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맹맹하게 아까 뭐 운동에너지 연산자처럼 아주 맹맹하게 표현되는 경우는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계산은 굉장히 계산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는 어떻게? 이미 정해주기를 well-defined 펑션으로 정해줍니다. 자, well-defined 펑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잘 정의된 함수 하죠. 이 잘 정의된 함수는 그냥 쓰는 말이에요. 수학의 전문 용어예요. 수학의 전문 용어죠. well-defined 펑션이 뭐예요? 바로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well-defined 펑션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함수겠어요? 불연속함수겠어요? 미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번 미분할 수 있으니까 온전히 완벽하게 연속인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함수가 사실은 수학 시간에 배우면 어떤 함수들이 있어요? 무한번 미분 가능한 well-defined 펑션에 보통 뭐가 있냐면 바로 간단한 다항함수. 맞죠? 그 다음 sin x 같은 초월함수 혹은 지수함수 같은 초월함수 이런 것 등등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들도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돼요. 보통. 아시겠죠? 그래야 무한번 미분 가능한 수학적인 처리가 편리한 함수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얘는 또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어떤 구간에서건 발산하지 않습니다.
막 진동한다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값이 치솟는다거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동하지도 않고 무한대로 치솟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연속적으로 예쁘게 나오는 함수로 파동함수를 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유는 그래야 그나마 계산이 편리해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돼요. 이 파동함수는 항상 0으로 수렴합니다. 언제 변이가 그게 1차원이면 x로 표현될 거고 2차원이면 xy로 표현될 거고 3차원이면 xy로 표현될 텐데 그 변이가 무한대로 멀어질 때 원점으로부터 무한대로 멀어질 때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게 또 정해줍니다. 함수가 변이가 멀어질수록 계속 커지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 항상 어떻게 되냐면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방향이건 마이너스 방향이건 멀어지면 점점점 0으로 수렴, 점점점 0으로 수렴. 알겠죠? 이런 꼴의 함수로 정해줍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은 사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함수들이 가질 수 있는 편리한 속성들이에요? 불편한 속성들이에요? 아주 편리한 속성들이죠. 알겠죠? 그런 것들로만 파동함수를 정의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의 마지막 주제. 자, 여기 지울게요. 네, 지운다. 바로 5.2. 자, 5.3 챕터는 이번에는 안 하고요. 5.4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4. 바로 중요한 거 Bones Interpretation. 자, 보는 사람 이름입니다. 인양반 그게 뭐냐면 풀 네임이 막스 본이거든요. 막스 본여서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이니까 이건 번역이 안 되고 본의 인터프리테이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본의 해석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저 막스 본이 그 독일의 어떤 대학에 입학을 하고 19살 때인가 물리학과 대학원에 들어가거든요. 대학원. 예, 그래서 대학원 석사학위 학위 논문으로 쓰는데 19살 때. 그 19살 때 석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그 석사학위 논문으로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 물리학에서 천재 중에 한 명인데 자, 요 양반이 저 파동함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파동함수는 그 자체로 물리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막스 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정 영역에서 해당 입자를 발견할 확률에 대한 정보를 파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파동함수라고 했죠? 요거로부터 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본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슈레딩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슈레딩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슈레딩거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본을 위시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런 의미를 부여하자라고 해서 차후에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업적으로 사실은 노벨상을 받아요. 슈레딩거도 노벨상을 받는다고 했었죠. 근데 본도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 영역에서
발견할 확률이다. 이게 뭐냐? 오늘은 간단한 수식만 쓰고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인티그럴 자, P라고 쓰고요. 자, 이 P는 뭐냐면 여러분 확률을 영어로 뭐라 함? 확률 영어로 프로바빌라티라고 하잖아요. 프로바빌라티. 그 프로바빌라티를 이렇게 줄여서 P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대문자 P로 쓴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인티그럴 경계 1에서 경계 2까지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우선 아까 파동함수가 기본적으로 복소수 함수라고 했죠. 앞에 붙어 있는 이 백설표가 뭐냐면 바로 켤레를 뜻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에 켤레 복소함수를 한번 곱해가지고 여기 이제 묘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어요. 요거는 3차원에 대한 중적분 기호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의미다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파동함수의 켤레를 곱한 것을 3차원 중적분을 특정 영역에서 그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뭐냐? 경계 1에서 경계 2라는 건 뭐냐면 봐봐요. 여기가 3차원 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계라고 합시다. 그리고 옆에 또 다른 경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아시다시피 어떤 경계와 어떤 경계 사이는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3차원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차원 상에서 최적을 갖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 공간에 어떤 입자가 뚜시 있을 때 이게 과연 이 영역 안에 얼마의 확률로 존재하겠느냐를 보여주는 계산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본의 해석이고 이게 양자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오비탈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